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강의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저는 사업계획서 끝판왕 주식회사 블렌 대표 손명훈입니다. 오늘은 문제인식 파트 제 1-1 파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인식 파트는 두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배경이고 두 번째가 시장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쓸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자, 사업계획서는 결국엔 뭐냐면 글입니다. 자, 글을 쓸 때 쓰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읽고 싶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글을 읽을 때 읽고 싶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 있냐면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가 제목이고요. 두 번째가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고를 때 항상 제목을 보고 먼저 끌리는 거를 읽게 되죠. 글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을 보고 매력을 느꼈다면 이제 세부적인 스토리를 보면서 계속 그 책을 읽어 나가겠죠. 사업계획서도 결국엔 글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과 스토리를 잘 활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요소가 이거에 해당되는지 말씀 먼저 드리면, 자, 제목은 우리가 소제목으로 풀 거고요. 스토리는 사업계획서의 구조로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소제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는 대중 소제목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대제목은 뭐냐면, 자, PSST 구조 많이 들어보셨죠? 자, Problem Solution Scale Up 팀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가장 큰 틀을 의미하고요. 자, 중제목은 뭐냐면 대제목 아래 있는 제목들을 의미합니다. 1-1은 우리 배경이고요. 문제인식의 1-1. 1-2는 이제 시장조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소제목은 뭐냐? 사업계획서를 잘 보시면 본문에 동그라미랑 짝대기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제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단을 이끄는 제목을 소제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소제목이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소제목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성을 자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성 자극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바로 스토리와 문제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제목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저는 50년 전통 국수집의 막내 아들입니다 라는 스토리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소제목을 보고 심사위원들은 어떤 스토리를 떠올릴까요? 어떤 굉장히 전통적인 산업에서 기존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인식을 젊은이의 시각으로 발견하고 해결할 것 같은 그런 스토리 라인이 그려지죠. 그래서 본인이 이 사업 아이템 관련한 어떤 경력이나 경험이 있다면 이런 스토리를 가진 소제목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문제 극대화인데, 자, 이런 소제목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지게차 사고가 연간 500건이고요. 보험비는 6조 원입니다. 라는 제목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지게차 사고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소제목이 지게차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됐다면 이렇게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문제 극대화의 핵심은 뭐냐면 숫자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연간 500건이고 보험비가 6조 원이다 라는 숫자를 강조함으로써 심사위원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큰 문제구나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토리랑 문제 극대화 형태로 심사위원의 감성을 자극해서 미리 그 스토리 라인이 그려지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반전과 흥미 유발 전략입니다. 자, 반전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제목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노인건기식 과섭취 시 역효과다 라는 내용의 소제목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우리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건기식을 많이 사드렸는데 이거 좋다고 많이 먹으면 좋은 게 아니었네? 라는 어떤 기존 상식과 반하는 내용이 자기 아이템의 포인트로 있다면 이런 제목을 통해서 궁금해서 읽게 만드는 전략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흥미 유발입니다.
자, 청담동 상위 1% 헤어샵 영업 비밀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소제목을 보면 어떤 스토리가 펼쳐지냐면, 내가 청담동 상위 1% 헤어샵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데 많은 헤어샵들이 이 영업 비밀을 모르고 있어서, 전략을 모르고 있어서 많이 망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서비스나 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해소해 줄게 라는 어떤 스토리라인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의 핵심은 뭐냐면 이 소제목을 읽음과 동시에 그 뒷스토리가 쭉 그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목만 읽고도 그 문단의 어떤 핵심 주제나 내용이 미리 그려져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뒤에 예시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읽고 싶게 만드는 요소는 스토리가 있었죠? 자, 사업계획서에서의 스토리는 사업계획서의 구조로 풀 겁니다. 자, 아까 소제목에서도 조금 연관이 되는데 본인 스토리로 만약에 그 문제인식을 풀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본인 스토리로 문제인식을 풀 때 장점이 뭐냐면 본인의 경력이나 경험을 어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기계제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스토리가 전형적인 이제 개인사의 스토리인 거죠. 자, 이렇게 경력과 경험을 어필하는 거에 있어서 장점은 뭐냐면 바로 왜 하필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이야기로 풀어갈 때 가장 장점은 본인의 당위성,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당위성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도메인에 대한, 이 필드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한 스토리가 없는데요? 경험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은 바로 문제인식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 바로 문제인식을 써도 돼요. 아까 소제목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잠재 고객이 구체적으로 겪는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예시는 제가 뒤에 다시 보내드릴 거고요. 자, 만약에 본인 스토리 없이 문제인식부터 시작을 했다면, 근데 그 문제가 시장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라면 시장을 바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주로 시장 성장은 어떤 유형이냐면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혹은 그런 게 트렌드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시장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시장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이제 폐배터리를 무조건 리사이클링 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근데 실제 시장에서 보니까 재활용률이 10% 미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보니까 비용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리사이클링을 100%까지 해보겠다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제시할 때는 본인 스토리로 풀던가, 본인 스토리가 없다면 문제인식으로 풀던가, 문제인식도 약하다 혹은 나는 시장을 통해서 그 문제를 봤다, 비전을 봤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내가 그 트렌드에 편승을 하려고 이 아이템을 썼다라고 한다면 바로 시장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제 선택사항이다, 조합의 영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네 번째, 바로 대안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안이란 그 잠재 고객이 대표님이 문제인식 삼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 뭐 구매했던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어떤 민간 요법이라든지 그 대안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안에 대한 한계를 지적할 때는 먼저 문제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ABC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A-라는 서비스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A-의 기능은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은 A를 해소를 해주고요. 2번은 B 문제를 해소를 해줍니다. 근데 C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라고 하셔도 되고, 만약에 기능 3번이 있어서 C 문제를 해결을 하긴 하는데 뭔가 부족하게 해결한다 라고 어필을 하셔도 됩니다.
보통 이럴 때는 뭐 비용이 많이 들던가 시간이 많이 들던가 그래서 비효율적이던가 너무 비싸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대안의 한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5번은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티저를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대표님의 아이템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대안의 한계점이 있으니까 혹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아이템에 어떤 기능이 필요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1 파트 다음 파트가 그 시장에 대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스토리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베스트는 솔루션 파트로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인식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템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바로 얘기를 하는 건데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는 여기에 시장 파트가 껴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부자연스럽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시를 보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